안녕하십니까, 상경원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시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시험장에서 유의하실 점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십몇 년 이상의 강의 노하우와 최근의 문제점을 좀 정리해서 했는데, 정리 시간이 대략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만 한정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프레임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부분만 딱 스톱을 하셔서 우선 시간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론적인 내용은 다 빼고 진짜 시험에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우선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시험 전에 내용들하고 착석 후의 내용들로 한 7분 정도, 그 다음에 기본 환경을 살펴보는 부분에서 약 5분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최근에 대해서 블로그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기본 프리 내용들, 그 다음에 집중사항들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꼭 스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답안 사례와 마지막에 통계적 가설 검정을 작성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당되는 환경, 그 다음에 스톱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레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시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시험장의 지참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요. 지금은 제가 이 뒷부분에 올려있지 않지만 그 전에 초기에 요 시간대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 강의는 본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실 내용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해당은 시험 전부터 준비하셨던 내용들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 질문해 주셔도 되지만 현재 우선 다른 도서에 대해서는 저한테 요청하지 마십시오. 다른 도서는 제가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자, 저는 지금 현재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실수한 내용들도 발생하는데 다른 저자분들의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장에 반드시 지참해야 할 내용입니다. 신분증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은 무조건 지참하셔야 되고요. 검정색 볼펜 2자루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험표는 가져가시는 게 좋고, 안 되시면은 아마 인쇄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수험표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시면 수험 번호라도 반드시 종이에다가 적어서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안지 아마 여러분들 시험 번호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수험 번호만큼은 어떻게든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검정색 볼펜을 쓰셔야 되는데, 검정색을 써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연도입니다. 이번 연도에 좀 청색 계통을 썼더니 아예 빵점 처리를 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아예 검정색 볼펜 동일한 볼펜 2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괜찮은 걸로 가져가세요. 해당 부분이 조금 볼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동일한 볼펜, 두께가 달라도 안 되고 색깔이 달라도 안 되므로 검정색 볼펜 똑같은 걸로 2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 추가 권장사항은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답안지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무조건 처음부터 볼펜 쓰기는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먼저 결과치를 시험지에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우선 연필로 작성을 하시고 볼펜 작성하시고 지우고 제출하시면 되므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시험지만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저장 파일은 절대로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만 제출하므로 반드시 시험지에만 제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계산기 지침 안 됩니다. 계산기 절대 지침 안 되고, 해당되는 컴퓨터의 계산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장 오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메모장과 그 다음에 SPSS 그 2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부정행위로 체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 자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작업형에서 자 같은 건 필요 없으세요. 계산기도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그쪽에서 다 제공이 되니까요. 그리고 보통 시험 버전은 28 버전이면 상관없습니다. 18 버전이면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좀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최근 버전 26 버전에 대해서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러드리거나 사용하시다가 정상적으로 하시다가 3일 이후부터 갑자기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 SPSS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없느냐 했더니, 유료로 구매했던 분들이 아니면 해드릴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프트웨어를 대해서 원론적으로 해당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불러드리기 하실 때에 조금 문제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다른 데에서는 절대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에도 지금 몇백 대를 테스트하는데 저한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컴퓨터도 3대를 살 정도로, 그리고 PC방에서 사는데도 전혀 오류가 발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26버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 최대한 해결하는 방법을 이 강의에서도 보충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시험장에서 가시면 이런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처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 아마 컴퓨터실에 앉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실 건데요. 그래서 의자하고 책상은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삐걱삐걱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저는 가져갔습니다. 저는 조금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2개를 씁니다. 똑같은 마우스를 2가지, 그다음 패드까지 가져가서 작업장에 세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책상 주변에 이거 닦고 싶다, 좀 지저분하다는 분들은 요즘 들어서는 좀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당 물티슈나 세균 해당 부분을 주변을 깨끗하게 닦고 진행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나 해당되는 유리 부분이 좀 지문이 남거나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물티슈로만 닦으면 물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휴지로도 한번 더 닦게,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추가 권장사항은 물티슈 있겠네요. 물티슈,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마른 휴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중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그러기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실도 먼저 갔다 오셔서 진행하시고, 시험 전 30분 전에는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 대략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시간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푸셔서 그렇지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답안지를 확인하는 과정들까지 했을 때 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시험 전에는 반드시 가셔야 되고, 30분 전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에 가시는 것을 예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리가 멀시더라도 좀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직장인 분들도 보통 1시간에서 출근 시간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시간 이상 걸린다,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시간 걸린다, 지방에 가르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저도 보통 2시간 걸립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거 가지고는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이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자, 착석까지는 살펴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거나 책상, 의자, 특히 의자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 경우는 바로 그냥 교체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앉은 다음에 컴퓨터를 못 대게, 상태를 주변을 못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변만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 기본적인 모니터에, 그 다음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나 그런 것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예 갈 때 교체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교체할 수 있게
요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지 상태를 한번 간략하게 인쇄가 앞뒤로 잘 되어 있는 것만 봅니다. 내용을 볼 시간은 없습니다. 우선 시험 앞뒤로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답안지에 거기다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원시 자료를 확인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디렉토리가 결정될 거예요, 시험관이. 그래서 그 해당되는 디렉토리 안에 원시 자료가 확실히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PSS가 실행이 가능한지,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아마 거기서 종료를 할 겁니다. 해당 확인 과정, 그러니까 컴퓨터의 상태만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험지가 아마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저장 폴더, 그 다음에 원시자료 SPSS 정도는 먼저 확인하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험지는 나중에 제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시험지는 아마 나중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뒷부분으로 이동시킬게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 합치고 갈게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시험지 죄송합니다.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원시 자료하고 SPSS 저장 폴더까지만 아마 먼저 테스트 하게끔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이상하면 바로 컴퓨터나 자료를 이동하게끔 만들거나 조치를 해 주실 겁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하거나 그랬다면 바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겠지, 뭐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거나 그럴 경우 있다면 바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거를 반드시 가져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세팅 작업이 되시면 이제 시험지가 상태가 되실 것 같고, 그걸 무전적으로 앞뒤로 잘 되어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게끔 시간을 좀 부여해 주실 겁니다. 이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요 부분은 먼저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상태가 이 이후로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태 주변부터 먼저 검토는 요건 먼저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자료를 이동한다로 되실 거고, 저장 파일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파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습용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취향이세요. 하지만 시험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1번에 한정하여야 하거나 복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옵션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SPSS 옵션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원시 자료로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시 자료 확인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조금씩 수정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원시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시고,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컴퓨터 주변 상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원시 자료부터 진행합니다. 자, 원시 자료는 아마 폴더가 하나가 결정이 되실 거고요. 자료는 하나만 제공이 되실 겁니다. 하나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확장자, 그 다음에 인코딩, 그 다음에 구분자, 이런 것들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확장자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장자를 보기 위해서 보기에 가셔서 확장명,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확장명을 하셔서 확장자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우선은 여십시오. 확인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변수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맨 위에 변수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구분자가 일정한 간격이 있는 탭으로 구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형으로도 있는지도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얘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하십시오. 얘를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본은 보관해야 되겠죠. 다시 얘를 원본을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이라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코딩입니다. 인코딩이 ANSI로 되어 있는지 UTF-8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ANSI로 되어 있다면 노케이 쓰기 시스템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 얘가 UTF-8이라면 유니코드로 불러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안 쓰는 노케 쓰기 시스템 한국어 코리안으로 하시고 UTF-8이라면 어떻게 된다? 해당 부분이 유니코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인코딩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복잡한 요런 것들도 나와 있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봐 드렸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SPSS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SPSS 옵션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활성화입니다. 저는 현재 SPSS 26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버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큰 차이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장 가시면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차이가 나는 부분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만 몇 가지만 좀 보충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유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시로 되어 있느냐 UTF-8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인코딩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편집에서 옵션 시험장 가서 무조건 이 옵션이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옵션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쥐수 표기 있음 요거하고 소시점 선행 표기 이거는 가급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버전에 따라서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노케 쓰기 시스템 한국어로 하셔야 됩니다. 안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UTF-8이라면 유니코드로 하십시오. 그럴 경우 유니코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나머지 것들은 뭐 손 안 대셔도 되는데, 출력 결과입니다. 출력 결과에서 한국어, 여기서 값과 네이블,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깜빡했는데, 여기서 언어에서 한국어를 하셔야 되겠죠? 해당 부분은 언어는 반드시 한국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전에 따라서 다른 이런 버전에서 언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버전에 따라 다르니까 해당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또는 언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언어라는 부분이 나타나면 반드시 한국어로 출력을 해주시고 노케 쓰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또는 안 쓰면 한국어, 그 다음에 UTF-8이면 유니코드로 해주시면 웬만하면 열립니다. 웬만하면 데이터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SPSS를 먼저 여시고 옵션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여시면 안 돼. SPSS 파일을 여시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불러보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구조를 불러보기 전에 우선 데이터를 한번 불러봐야 됩니다. 데이터를 불러봐서 제대로 불러드린지를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예전 버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최근 버전에서 불러드리기 때 상당히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데이터 진행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끌어오시면 데이터가 웬만하면 열리실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변수명이 있었고 구분자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우선도 기본적으로 다음 누르시고 구분자 이한 배열이었고요. 변수명이 맨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불러드리겠죠. 두 번째부터 한글에 이렇게 제대로 나오시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백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공백이 제어 있는지 보시고 26 버전에서 중요한 요거 선행 빈칸 요거는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간에 앞에 빈칸이 있을 경우 오타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열 앞에 선행 빈칸이 없는 버전도 있어요. 없는 버전에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게 선행 공백 제거 같은 것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에 밀리지 않았는지 밀려져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불러져 있는지 오른쪽으로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얘는 문자형이죠. 문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은 변수 보기에서 문자인지 숫자인지 보시면 제가 이 자료는 제공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다시 원시 데이터가 좀 그런데 해당 부분 이렇게 A로 나타나는 것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A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문자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안 불러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하면 제가 이걸 저장할 때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제가
얘를 UTF-8로 한번 저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요. 여기서 제가 UTF-8로 한번 저장을 해봤어요. UTF-8로 저장할 경우 어떻게 결과치가 잘못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얘를 끌어오겠습니다. 얘를 끌어오면 현재 쓰기 시스템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가 깨지실 거예요. 이렇게 깨지고 공백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어 이렇게 깨지실 겁니다. 혹은 불러드려도 중간에 이 뒷부분에 깨지는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요. 중간에 깨지거나 아예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결하는 방법 보여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하는 부분이 숫자나 그런 거는 제대로 불러드렸는지, 그래서 오른쪽에 밀려져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맥 컨트롤 여기서 보시면 키보드로 해서 화상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해당하는 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해당한 맨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으로 하시면 맨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우선은 밀린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빈칸이 있다면 우선 얘를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밀리는 경우라면 데이터를 다시 처음부터 불러드려주셔야 합니다. 아마 빈칸으로 불러드려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건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한국어 계속 깨지는데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변수명이 나온다면, 다시요. 변수명이 나오면 요것만 다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변수명 자체도 안 나온다 그럴 경우는 그 SPS를 새롭게 여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변수명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요. 변수명은 나오는데 요 한글이 계속적으로 깨진다 하시는 분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문자형을 우선 확대를 합니다. 다시 해당하는 문자 부분을 너비를 한 20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불러드리더라고요. 문자 부분만 20개 정도로 늘립니다. 문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자료 영역을 20개로 늘립니다. 20칸 정도로 넓이를 넓히시고, 우선 해당되는, 요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 자료인데 우선은 그러시면 변수명을 제외하고, 다시요. 변수명을 제외하고 얘를 카피합니다. 이렇게 쭉 카피를 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그냥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거나 컨트롤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 그러니까 시프트 누르시고 페이지 다운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쭉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실 거예요. 그럼 얘를 컨트롤 C 카피를 하신 다음에 맨 위에 가셔서, 다시요. 맨 위에 가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잖아요. 컨트롤 V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한글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까지, 다시요. 맨 밑에까지 가셔서 제대로 한글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요. 맨 밑에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 변수명이 밀렸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변수명까지 안 불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만약 변수명이 안 나오신다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우선 새로운 걸 여신 다음에 아까 카피한 거 있잖아요. 변수명은 제외하셔야 돼요. 변수명은 제외하시고 우선 붙이세요. 붙이면 얘가 아마 해당한 부분 얘가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문자형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문자형인 경우, 다시 해당되는 부분에 문자형인 경우에 너비를 20개 정도로 해주십시오. 20개로 해주시면 불러드리실 때 별 문제 없이 불러드리실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방법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의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거의. 컴퓨터 사양만 괜찮으시다면 별 문제 없이. 여기서 이렇게 깨지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얘가 깨끗하게 붙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직접 다십시오. 변수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서는 해당 부분은 시험장에서는 컴퓨터로 잘 교체를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변수명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텍스트 나누기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나오게 된다면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겠으나 만약에 구분자 없이 들어갈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요. 그럴 경우는 구분자를 텍스트 나누기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경우는 빠르게 그냥 컴퓨터로 바꾸시는 게 원칙적으로 좋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드리기가 26버전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는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하지만 컴퓨터 사양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고, 실습을 하실 때 우선 이렇게 물음표로 나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붙이기 하고 나서 물음표로 나온다는 것은 아마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수 보기나 이런 부분을 위아래로 좀 옮겨 보십시오. 이렇게 되시면 아마 다시 한번 변수 보기나 이런 거 눌러보시면 제대로 나오실 거예요. 제대로 나오시면 바로 실행하시면 되고, 계속 물음표가 나온다고 하게 된다면 컴퓨터 사양이 낮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컴퓨터 자체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음표까지 나오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참고적으로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변수 보기에서 변수의 이름, 유형, 너비, 값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변수의 설명이죠. 그 다음에 값에 대한 설명, 결측값은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되고, 측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시 한번요. 측도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분석상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은 변수명,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변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값에 대한 설명은 요거는 요 두 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만 결측값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가급적 해주셔야 나중에 분석상에 조금 원활하게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형은 다시 한번 숫자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문자형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숫자형으로 바꾸시고 다시 값에 대한 네이버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불러드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장부터 하십시오. 우선적으로 불러드리고 나서 우선 저장을 하시는데, 이게 우선은 이름을 바꾸는 건 조금 이따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날짜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날짜로 09000 넣고 불러오기라고 반드시 하십시오. 이렇게 놓으시고, 기본적인 왼쪽에 밀리는 것이 있지 않는지, 컨트롤 아래쪽으로 맨 아래쪽에,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이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인데, 자, 원시 자료 하셨고, 그 다음에 옵션을 확인하신 다음에 불러오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냐, 맨 아래냐, 오른쪽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반드시 이와 같이처럼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지를 검토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이 문자형을, 이 문자형은 강남을 일로 할지 강북을 일로 할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시험지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강남을 일로 만들지 강북을 일로 만들지를 시험지를 보시면서 문자형을 숫자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문자는 숫자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른 이름을 저장하시고 반드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지 유형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유형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제공할지 안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변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모두 한 부분은 9냐, 99냐, 999냐 이런 것들을 결측값으로 내어주고, 결측값으로 처리한 후 분석하면 결측값으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두 응답하라. 다시 한번 모두 응답한 것들만 해라. 그러면 목록별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입니다. 변인명, 변인의 설명, 컬럼 수, 변수의 값이 될 것 같은데 해당되는 아이디,
요것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요게 변수명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아마 여기까지만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요거는 제가 가공한 자료라서 그런 거고요. 해당 부분은 other까지만 제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공해서 강제로 집어넣은 거라 지금 만든 거고, 여기까지만 생성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겨치값이나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지역 같은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무응답 요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요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큰 값이 있다면, 요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큰 값이 있다, 벗어난 값이 있다면 오류값이니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것들을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치값들도 반드시 확인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아주 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백분율 이 부분을 보시게 될 건데, 시험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요즘 들어서는 빈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빈도수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서 자료 해당되는 빈도수는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죠. 자, 자연수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은 소수점이 없게끔만 작성하시면 되고, 아마 기본적으로 소수점 몇 개짜리인지 주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칸이 주어질 거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에스트레이크가 있는 부분은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인지 다시 보시고, 여기 보시면 남양, 동양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평양으로 나와 있다면, 이 자료, 원시 자료를 보시면 요 자료 맨 앞에 요 자료가 방향이구나, 요 방향이고 얘가 평수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시게 되면, 아, 얘는 텍스트 나누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나누기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남양이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를 바꾼 다음에 S와 E를 추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S와 E를 추출하신 다음에 S를 1로, 그 다음에 2를 숫자 2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방향이 1로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집단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근데 통계적 수식으로 작성하라는 것도 있었고, 이 부분은 소수점 넷째짜리니까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유도는 웬만하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유효확률은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해당하는 검정통계랑 분포, 보통은 1안으로 나올지 2안으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요즘 들어서는 1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쓰시고 그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통계적 요 가설입니다. 통계적 가설 같은 경우는 통계적 가설 수식으로 작성하라고 반드시 나오면 통계적 가설로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서술용으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다시 서술용으로 작성하시면 답안 자체 이거를 체크 대상이 아닙니다. 요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잘 써더라도 얘를 통계적 수식으로만 작성을 한다면 이 B 부분은 날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틀린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반드시 통계적 수식으로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통계적 수식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양측이냐 단측이냐가 나오는데, 양측이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동일하다. A와 B는 동일하다고 동일하다 않다가 되겠죠. 단측 검정이라면 만약 크다라고 주어진다면 단측 검정은 크거나 작거나 요 부분을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요 부분에 실수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측 검정일 때는 반드시 반대쪽까지 반드시 명기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차 분석의 기무가설, 대립가설과 가설 검정은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시간이 나면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그것도 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 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나, 강남, 강북, 수도권, 기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해당되는 강남을 1로 만들고 강북을 2로 만들고 수도권을 3을 만들고 기타를 4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차 분석을 하더라도 남양과 동양 이렇게 나오면 순서대로 작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남양을 1, 동양은 2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지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이 몇 개짜리까지 작성하느냐, 이렇게 소수점 넷째짜리 이렇게 작성하라는지 이렇게 칸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반드시 주어진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의 수준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유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후 분석일 때 동일 집단군인지 다른 집단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환에 해당되는 도서에 반드시 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해당되는 신뢰도 계수에서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고 이렇게 칸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마 이렇게 칸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 칸으로 나타나면 칸의 소수점 자릿수에 맞춰서 사용하시고 변수는 한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변수명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다시 한번 보라고요. 주어진 변수명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책들은 요걸 써도 된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버리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강의하고 여러분들의 채점 대상자의 내용들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수명으로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변수명. 한글로 쓰셔는 안 됩니다. 한글로만 작성하셔야 되고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파일 분할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더미 변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의 전반적인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변수의 설명, 값에 대한 설명,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변수의 설명, 변수의 설명, 값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격측값도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격측값들도 반드시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면 000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네이버 달고 값에 대한 설명 달고 격측값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이상치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에 다시 한번요. 변수값에 대한 측도는 설정할 필요 없어요. 격측값 지정, 값에 대한 설명, 변수 설명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고 역코딩은 우선적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장하십시오. 여기까지 하시고 000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000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놓은 다음에 해당되는 통계량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거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 해당되는 격측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격측값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격측값을 지정해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 버전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격측값을 제대로 지정을 안 해서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지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격측값은 반드시 확인해 주죠. 이상치는 나중에 처리하세요. 이상치는 나중에 처리하시고 격측값만 먼저 보셔야 됩니다. 격측값만 최대값이 되겠죠.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처리가 안 된다고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직접 데이터에서 찾기, 그래서 정렬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정렬,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내림차순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부분을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딜리트를 해서 지우시고 해당되는 아웃풋을 깨끗하게 끄시고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격측값까지만 다시 한번 지정하세요. 다시 한번요. 격측값까지만 다시 한번 지정하시고 000으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당되는 영영, 역코딩을 하라면 역코딩을 하라는 것은 주어질 거예요. 역코딩 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역코딩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료를 제거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도 반드시 주어진 대로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자료 빈도 분석을 해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오류값이 있는지 없는지, 격측값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처리하라고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일반 역코딩은 주어질 때도 있고 안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안 주어진다면 그대로 하시고요. 안 주어지면은 진다고 해서 역코딩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드시 1번부터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1번부터 푸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전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빈도 분석을 하고 나서 만약에 1번에 한정하여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죠. 해당한 부분 여기는 없네요. 해당 경우로 잠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문제 4번에 한정하시오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푸시고 이런 경우가 든다. 3번을 먼저 푸시고 그 결과를 4번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푸시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3번 같은 경우는 5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3번을 다시 열어야 되겠죠. 3번을 다시 한번 여셔서 5번으로 저장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번에 한정하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이렇게 한정하시오라고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3번을 푸시고 최종적으로 푸시고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3번으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새롭게 이름을 저장하셔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4번을 여는 게 아니라 3번을 열어야 되겠죠. 3번으로 다시 한번 여셔서 5번으로 저장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요게 주어진 것마다 01, 02, 03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 제공되는 것들을 첨부 파일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죠. 0001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푼 거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5번 풀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불러오기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요. 불러오기 그 다음에 해당되는 원본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다시 불러오기 그 다음에 원본 그 다음부터 전처리하는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원본 우선은 역코딩이나 그런 부분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값에 대한 설정하고 기본적인 처리 결측값까지를 처리한 거를 가지고 다시 검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 처리, 결측값 지정까지만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풀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틀리면 뒤에 문제가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다른 이름을 저장하실 때마다 보면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소수점 자릿수 꼭 확인하십시오. 저도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주어지는 유의 수준,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를 몇째 자리로 할 거냐. 눈으로 반영하지 마십시오. 다시요. 눈으로 반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화면상에서 아웃풋을 출력 결과를 반드시 이 결과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더블 클릭하신 뒤 이 소수점을 반드시 보이는 대로 소수점 셀 특성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변수 계산을 하시려면 변동계수 같은 거는 평균분의 표준편차 아니겠습니까? 다시 평균분의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소수점을 늘려서 그 값을 SPSS에서 넣어야 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SPSS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시고 계산하셔서 소수점 셋째 자리로 반영하십시오. 자, 해당되는 변수 보기에서 소수점은 증가, 감소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소수점 부분을 증가, 감소를 통해서 자릿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계산을 해야 된다면, 다시 변수 계산을 하시려면 원본에서 이 견에서 소수점 6째 자리까지 확대를 하셔서 그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뒤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계산하신 다음에 계산식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처리하시면 보다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소수점 자릿수, 유의 수준,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고요. 시험지에는 1차로 연필로 작성하십시오. 연필로 쭉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검수하시고 나서 볼펜으로 다시 확인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나오니까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양측이냐 단측이냐 통계적 가설 검정이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양측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양측은 해당 부분은 같다, 같지 않다 쓰시면 되고요. 단측일 경우는 크다, 작다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단측 검정에 뭐 크다, 작다 어떤 게 단측 검정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강에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반대니까 대립가설은 요렇게, 기무가설은 요걸로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 검정 쓰시라는 거 통계적으로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민으로 쓸 거냐 산식으로 쓸 거냐. 민은
해석상에 좀 유의가 필요한데, 민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표본수를 가지느냐, 다시 한번 해보려, 가장 많은 표본수를 가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을 민이라고 하는 거고, 산식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응답한 것만 할 거냐, 이런 것을 우리는 산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본수가 만약에 4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총 변수가 4개고요. 응답자가 8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부분이 결측치가 있다면, 요 부분에 결측치가 있다면, 평균을 계산한다면, 두어질 거예요. 모두 응답한 사람들만 해라. 아니면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모두 응답하라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측치가 있더라도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는 MEAN이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고, 모두 응답한 사람들만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모두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7개의 변수로만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플러스 n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국어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표본, 그러니까 문항을 암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장 표본수를 많이 확보할 거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볼 거냐, 그에 따라서 민이냐 산식이냐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변수 계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중치 여부, 그 다음에 가중치에서도 곱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다음 코딩 변경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코딩 변경하실 때 다시 한번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실 때 여기서 하는 김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인데 현재 문자지 않습니까? 문자를 new라고 고치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강남을 1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북을 2라고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주어진 거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요게 아니죠? 요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요. 수도권 기타가 되겠네요. 수도권이면은 수도권이 3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타는 4가 됩니다. 자, 불러드릴 때 참고 좀 말씀드릴게요. 띄어쓰기 기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띄어쓰기 기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지워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숫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숫자 형태로 바꾸고, 얘를 다시 한번 변수 값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코딩 변경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몇 번이고 강조 드리는데, 범위라고 놓을게요. 범위라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기존 값에서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거 외에는 무조건 시스템 결집값인 점으로 찍힙니다. 다시 이거 외에는 무조건 시스템 결집값인 점으로 찍힙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제발 쓰지 마세요. 왜 쓰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세요. 예, 범위로 명확하게 쓰시고요. 3을 3으로 바꾸더라도 넣으세요. 3을 3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제발 이거 쓰지 마세요. 예, 초보자분들이 이거 썼다가 망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쓰시면은 요거 쓰셔야 돼요. 시스템 결집값, 사용자 결집값을 시스템 결집값으로 일괄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않으시면, 범위를 명확하게 쓰시면 그 외의 것들은 무조건 시스템 결집값인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걸 쓰게 되면은 구가 결집값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스템 및 시스템 결집값을 시스템 결집값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실 경우에는. 근데 가장 완벽한 거는 이걸 선택하는 게 좋긴 하겠죠. 이걸 쓰면 오류가 있는 경우도 다 시스템 결집값이 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범위 외에는 무조건 시스템 결집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결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반드시 빈도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빈도 분석을 하셔서 결집값이나 범위, 평균 등이 원본하고 다르지 않느냐, 뭐 큰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응답자 수를 보셔야 됩니다. 응답자 수가 놓치고 있는 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파일 분할과 텍스트, 해당되는 케이스 선택이냐, 파일 분할 쓰세요. 파일 분할. 그 차이점은 다 아실 거라고 보여주고요. 파일 분할은 그 결과치가 일괄적으로 다 출력이 되는 거니까. 텍스트 나누기 하실 때는 반드시 문자형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텍스트 나누기 할 때 이렇게 숫자형이 될 때는 안 됩니다. 변수 계산해서 텍스트 나누기 해볼게요. 이 숫자형은 텍스트 나누기 서브 스트림 모드에서 CHAR 이 내용은 제 도서에 다 있어요. CHAR 서브 스트림 놓고 정리 놓고 1 놓고 3을 넣겠습니다. 3을 넣을게요. 그러면 얘가 설정이 안 될 거고 실행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얘를 반드시 문자형으로 바꿔야 되고요. 이 원본도 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해당을 자르고자 하는 내용들도 문자형으로 바꿔야지만 해당 부분을 원활하게 텍스트 나누기가 될 거고, 계산이 가능하다면 문자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문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숫자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텍스트 나누기 하려면 원본 자체가 됐건 생성되는 변수도 무조건 문자형으로 변환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르고 나서 텍스트 나누기 해서 숫자형에서 계산이 해야 된다면 숫자형으로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숫자형으로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변수 보기에서. 그래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대응별. 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대응별하고 목록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설명은 도서에도 몇 번 하고 설명을 드려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성별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Y1, Y2, Y3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남자 1, 여자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결집값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값 넣겠습니다. 그냥 막 넣게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냥 막 넣겠습니다. 그냥 화면상에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결측치라고 가정하고요. 얘도 결측치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요게 결측치라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분석을 할 때 요거와 예를 들어 문제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Y1부터 Y3까지 독립표본 T검정을 돌려라 라고 낳게 되면 독립변수로 얘를 놓고 종속변수로 얘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투입변수가 되는 거죠. 얘가 투입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이 없으시면 요거와 요거끼리만 분석합니다. 요거와 요거 분석하고 요거와 요거 분석하고 그다음에 요거와 요거가 분석을 하겠죠. 그러므로 맨 처음에 요거와 요거를 분석한다고 가정하면 결측치가 요거하고 요게 결측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요게 결측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넘버를 넣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개수로 한번 세워볼게요.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별말이 없으면 목록별로 되죠. 다시 성별하고 Y1, Y2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Y1, Y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Y1, Y2, Y3라고 그냥 가정하고 할게요. 자, 다시 한번요. 해당되는 평균 차이 검정에서 평균에서 독립표본 T 검정 그냥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아이고 없네요. 그냥 우선 넣겠습니다. 그냥 넣겠습니다. 그래서 1과 2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남자, 여자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게 넣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뜻이 뭐냐면 이게 Y1, Y2, Y3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요거끼리만 분석을 합니다. 요게 분석별입니다. 분석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개를 투입했으나 첫 번째 성별을 독립변수로 얘를 종속변수로 놓고 요거만 제거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하고 Y2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결측치니까 요거 제외되고 요게 제외되니까 요게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만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되면 요거를 분석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요게 결측치, 그 다음에 요게 구가게 되기 때문에 요거 결측치, 요게 결측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대응별이라고 넣게 되면 해당되는 분석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분석별이 됩니다. 분석별. 근데 목록별이라는 거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분석별 혹은 대응별이라고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분석별, 대응별은 해당되는 요거끼리만 합니다. 요거끼리가 합니다. 상관분석, 요거 상관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상관, 요거 상관,
요거 상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변수들끼리만 결측치를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목록별을 넣어 버리게 되면, 이 목록별 하면 투입되는 변수들 모두 응답한 것들만 합니다. 모두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얘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결측치 얘가 있으니까 얘를 다 제거합니다. 세 번째 얘도 결측치니까 얘도 다 제거하고요. 마지막으로 얘도 제거하고 그 다음 얘도 제거하겠죠. 하나라도 결측이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것만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목록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록별과 대응별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목록별과 대응별은 확실히 다르다. 이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시는 분석에서 평균 비교 집단 평균 분석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연령대에 대해서 요걸 계산할 건데 해당되는 분산 분석 결과하고 똑같지 않느냐?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점 분산 분석하고 다른 점은 여기 나오는 전체 N, 전체 합계 이런 것들은 평균 비교를 통해서만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같은 거는 분산하고 동일합니다. 하지만 전체 N이나 합계, 그 다음에 합계 중에 퍼센트 이런 것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은 평균 분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N의 퍼센트 이런 것들을 원하시려면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예시는 제 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화가 되었느냐? 표준화는 해당되는 기술 통계량의 표준화입니다. 따라서 기술 통계량의 이 표준화 값을 이용하시면 되고, 기술 통계의 옵션과 해당되는 빈도 분석의 옵션은 여기 나오는 옵션이죠. 통계량 동일합니다. 아웃풋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부분 사분위수는 여기서 구할 수 있지만 기술 통계는 구할 수가 없어요. 기술 통계 메뉴에서는 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빈도 분석에서는 표준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구하려면 해당한 부분을 기술 통계량의 표준화 값 요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더미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더미 변수에 대해 개념을 반드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도서에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회귀 분석일 때 회귀 시기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변수명으로 작성하세요. 반드시 변수명으로 하시고 곱하기라는 명령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곱하기라는 부분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수항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수항, 여기서 말하는 상수항을 제거한다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아는 척 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아는 척 좀 제발. 아는 척 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이 메뉴들을 보시면, 옵션을 보시면 상수항 포함이거든요. 얘를 제거하면 원점을 통과하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요? 원점을 통과하는 점이에요. 원점을. 그러니까 지문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식이라면 얘를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상수항을 아니면 요걸 제하시고 그냥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 나오는 요 상수항만 빼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더미 변수일 경우는 이 상수항 때문에 값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을 빼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방정식에서 상수항을 제거하는 거는 원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식이다라고 주어질 경우에만, 그럴 경우에만 회귀 직선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통계량에서 죄송합니다. 옵션일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요거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회귀식이라는 것은 제로가 돼, 독립변수가 제로가 되면 원점, 죄송합니다. 이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전기세를 한번 보세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쓴다고 제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통화를 전혀 한 달 동안 안 한다고 제로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기본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현재까지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럴 경우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다 그러면 방정식에서 상수항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수는 반드시 0문형, 다시 한번요, 역코딩하기 전부터 진행하셔야 돼요. 다시 역코딩하기 전부터 다시 한번 역코딩 진행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1차 답안하고 똑같으면 검정색으로 하시고
딱 끝까지 하시고 나서 나중에 지우세요. 왜냐하면 바로 지우시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끝까지 적상하시고 나서 깨끗하게 지우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필로 맨 처음에는 유의 수준, 나오시는 것처럼 유의 수준, 그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이런 것들을 연필로 먼저 체크를 하십시오. 중요하다는 것은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한정하는 거냐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고 나서 나가실 때 깨끗하게 지우고 가십시오. 살살 지우세요. 너무 꽉꽉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부분 정도 남아있다면 한 번 더 검수하셔서 그 실수를 최소화하시고 답안들만 제출하기 때문에 시험지만 제출합니다. 시험지만. 그리고 실수 파일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지우고 가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고요. 답안 작성했던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예시인데요. 저 역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소수점 자릿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실수한 적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몇 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빈도수 같은 건 이 빈칸이 있더라도 다 작성을 다 하셔야 돼요. 에스트레이크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가 1, 2, 3 여기 1, 2로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천 단위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천 단위는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해당되는 통계적 가설이라면 반드시 통계적 가설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서술형 답변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서술형 답안을 뭐 아무 말 없으면 서술형 답안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통계적 수식 안 적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소수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분산인 경우에는 소수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2분산인 경우에만 소수점 자릿수 끝까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자, 1안, 2안 같은 거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요. 통계적으로 먼저 쓰시고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서술형으로 아무 말 없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요게 빈칸이 있었을 거예요. 빈칸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빈칸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소수점 여기가 없군요.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되겠군요. 기출문제 여기서도 제가 누락이 되는데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락이 됩니다. 예. 누락이 됐네요. 네.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저도 많게 문제를 만들다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나오거나 아마 네모칸이 주어지실 거예요. 네모칸이 정확하게 주어지실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차도수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죠. 관차도수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고 기대도수라면 아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면 다시 여기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네모칸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작성하실 거고 유의 수준 동의 집단이 아니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느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오고 여기 답안이 없으면 X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난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종료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답이 없다 보니 X를 쓰셔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소수점 자릿수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느냐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더미 변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규칙치 처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릿수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유 분석에서 사용하라면 그 이유부터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1번에 한정하여 라고 하면 4번 여기 같은 경우는 4번에 한정하여 라고 만약에 4번에 한정하여 라고 나오면 여기 같은 경우죠. 3번에 한정하시오 그러면 여기만 한정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2번을 불러드려야 되겠죠. 2번에서 다시 불러서 4번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인데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금 하는 김에 통계적 가설 검정까지 수식으로 쓰는 방법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합격의 기운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통계적 가설 부분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외에는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시면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여러분들 통일된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차 분석에 대해서 우선 빈도 분석은 필요가 없겠죠. 빈도 분석은 우선 통계적 가설 검정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적 가설을 쓰실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교차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교차 분석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행과 열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이 로우가 되는 거고요. 요쪽이 컬럼이 되는 거죠. 요쪽이 컬럼이 되는 겁니다. 컬럼. 근데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요 변수명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변수명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변수명이. 그렇다면 요쪽이 4개가 되는 거죠. 요쪽이 4개, 요쪽이 3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다음에 1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A, B, C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하게 되면 요게 4개가 되고, 다시 한번요. 해당하는 부분이 로, 해당되는 요게 로가 4개가 되는 거고, 컬럼이 3개가 되는 거죠. 컬럼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로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로부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로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컬럼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저분해서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로의 위치를 먼저 찾고 다시 로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컬럼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우선은 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일반적으로 j라고 표현을 합니다. i 그 다음에 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분석은 기본적으로 기대빈도와 관측빈도의 차이, 그러니까 관측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제곱을 씌우고 기대빈도로 다시 나누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빈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되는 기대빈도는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빈도를 구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기대빈도는 그렇죠. 해당되는 컬럼의 맨 아랫과 로의 맨 마지막을 곱하고 전체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차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교차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요 칸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3개죠. 현재 3개가 있고 여기가 2개가 있게 된다면 여기의 관측빈도죠. 여기 관측빈도라는 건 여기가 하나, 두 번째, 첫 번째이기 때문에 i는 두 번째, 그다음 i는 두 번째, 그다음에 j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pij가 2,1이 되는 거죠. 2,1. 그러니까 실제 값과 여기는 2,1이 되지만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pi 즉 누적하는 값과 그렇죠? 요쪽이죠. 죄송합니다. 요쪽의 값과 p.j 요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로우 컬럼이에요. 다시 로우 컬럼이 되기 때문에 pi. 해당되는 로의 누적과 컬럼의 누적을 곱하고
전체에 나누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교차 분석은 암기하지 마시고 I와 J가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하고요. I하고 J가 중요한데 I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는 요쪽에 내려가는 게 I, 그 다음에 요쪽이 해당되는 J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교차 분석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교차 분석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교차 분석입니다. 통계적 가설만 설명드릴 거예요. 통계적 가설만. 자, 어떻게 되느냐?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P, 원래 좀 대문자로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할게요. P, I, J는 P, I, 닷과 P, J가 같다는 거겠죠. 얘가 기대빈도, 다시 한번 얘가 관측빈도, 얘가 기대빈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H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H1이라고 가정하면 대립가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PIJ와 PI.과 P.J가 같지 않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I는 로에서 몇 개냐? 로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J는 몇 개냐? 하나, 둘, 몇 개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다시요. PIJ는 P.J라고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교차 분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평균 차이 검정에서 독립표본부터 하겠습니다. 독립표본 T 검정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에서 등분산 가정 검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1로 등분산이라고 놓겠습니다. 등분산. 자, 등분산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좀 작게 하고 갈게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다.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대립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분산과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 같지 않다가 등분산 가정 검정이 되겠죠. 좀 이쁘게 나오질 않네요. 좀 더 잘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평균, 기본적인 가설, 전체적인 가설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하면 이거 넘어가서 할게요. 얘를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얘를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할게요. 이번에는 2-2 가설이랑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같다. 대립가설은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같지 않다가 얘가 양측 검정이 되겠죠. 얘가 양측 검정이 되는 거고요. 단측 검정 해봅니다. 단측 검정이라면 우선은 누가 크다 작다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뮤1이 크다 혹은 뮤2가 크다는 것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뮤1에 비해서 다시 한번요. 뮤1에 비해서 뮤2가 크다면 뮤2가 크다고 나오는 단측이라면 즉 뮤2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대립 기무가설은 우선 같다는 기본적으로 놓으셔야 되고 작다도 한번 포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근데 예전에도 저는 그냥 뮤1과 뮤2를 했는데
요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요게 더 정확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양측과 단측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표본 T검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대응표본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라고요? 대응표본. 이렇게 좀 이쁘게 안 그려지지. 대응표본 T검정을 하겠습니다. 더 작게 해야 되나? 자, 대응표본 T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퍼런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디퍼런스라는 것은 첫 번째 집단과,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다시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차이를 우리는 뮤 D라고 합니다. D. 차이. 예, 차이라고 하죠. 얘 차이가, 다시요. 그렇다면 이 차이가 0에 가깝다면, 어떻게, 여기하고 같다는 거죠. 네,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 D가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뮤 D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대응표본은 일반적으로 전후 비교해서 후에서 전후 빼거나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해당한 부분은 뮤 D가 0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뮤 D가, 이 대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0이 되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뮤 T는 0이 아니다라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는 양측 검정이죠. 얘는 양측 검정이 되는데, 만약에 단측 검정이라면, 만약에 전이 크다, 후가 크다라고 나오면, 다시 한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보다는,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후를 뮤1이라고 놓고, 사전을 뮤2라고, 뮤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사후에서 사전을 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뮤2에서 뮤1을 빼서 얘가 크다는 거죠. 크다면 0보다 크므로 사후가 더 개선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단측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된다고 해당한 부분이 단측 검정이 되시겠죠. 해당하면 단측 검정이 될 겁니다. 왜 색깔이 이렇게 나오지? 네, 단측 검정이 될 겁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기무가설은 우선 대립가설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립가설은 뮤 D가 0보다 크다고 나와야 되겠죠. 뮤 D가 0보다 크는 거고,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뮤 T는 우선은 0이 반드시 포함되고, 이거보다 해당보다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전을 앞에 넣을 거냐, 다시 사전을 앞에 넣을 거냐, 사후를 앞에 넣을 거냐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대응표본은 사후를 앞에다가 놓는 게 맞습니다. 사후를 먼저 앞에 투입하고 사전을 뒤에다가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진 대로만 하세요. 뭐라고요? 주어진 대로만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이런 배치 분사 분석, 이런 배치입니다. 자, 이런 배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무가설은 되는데 대립가설이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우선은 H0는 우선 개수가 필요하겠죠. 집단 속성이 필요할 겁니다. 저도 많이 실수하는데, 만약에 3개가 된다면 3개가 될 것이고, 만약 4개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다가 되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은 같다예요. 다시요. 뮤 i가 0이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닙니다. 얘가 아닙니다. 왜냐면 뮤 자체가 0이 아니라 차이가 0이라는 거죠. 다시 뭐라고? 차이가 0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건 아닙니다. 절대로 얘가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뮤1과 뮤2, 뮤3, 그러니까 해당된다는 개수, 저도 이거 많이 실수합니다만은 개수만큼 써주셔야 돼요. 개수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최소한 하나 차이란 말이야. 최소한 하나 차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not 그냥 H0라고 표현하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혹은 최소한 하나는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이거 0에 해당하는 부분이 같지 않다거든요. 뮤가 같지 않다. 네, 같지 않다거든요. 이게 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 배치 분산 분석입니다.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인데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자, 이원 배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독립변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분산 분석하고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상호작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없다. 근데 상호작용이 없다. 이거는 아마 조금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을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원 배치는 상호작용을 조금 이거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글로 쓰려고 나올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상호작용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상호작용 IY 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개수죠. 요에 해당되는 얘의 독립변수 개수, 얘의 독립변수의 개수를 그대로 작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IJ를 해당 독립변수의 개수가 3개, 얘가 4개라면 이렇게 해당 부분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Y는 아니에요. Y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IJ라고 하는데 얘가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I는 몇 개냐, 1부터 몇 개, J는 몇 개냐, 1부터 몇 개냐 이렇게 표현하시고 대립가설은 상호작용 변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변수 외에 지금 해당되는 이제 상관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요 6번인가요? 네. 이번에는 해당되는 상관분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은 자주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로우라고 하는 거죠.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로우니까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기무가설은 로우는 0이다. 대립가설은 로우는 0이 아니다. 얘만큼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요만큼은 얘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제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은 7번 회귀분석인데요. 자, 회귀분석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회귀분석에서는 7-1에서 모형의 타당도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형의 회귀식의 유의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적합도가 될 겁니다. 적합도. 자, 그래서 H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단순 회귀 분석일 경우는 베타는 0이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베타는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단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이 되는 거고요. 다중 회귀 분석일 경우는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베타 i는 0이다. i는 1부터 독립변수 개수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대립가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립가설은 최소한 하나는 다르다잖아요. 최소한 하나 다르기 때문에 얘도 쉽지가 않아요.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not h0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최소한 하나는 원래는 최소한 하나 베타 i는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최소한 하나의 베타 i는
이거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나에, 요거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잘 나올 수가 있겠네요. 최소한 하나에 베타 i는 0이 아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요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의 회귀 개수의 의미, 회귀식의 유의성입니다. 회귀식의 유의성. 요것도 똑같아요. 앞에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H0는 베타 i는 0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독립변수니까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요. 예. 다시 할게요. 베타는 0이다. 베타는 0이 아니다. 얘는 단순 회귀 분석이 있대요. 그 다음에 다중 회귀 분석일 경우는 똑같이 베타 i는 0이다. 최소한 하나의 베타 i는 0이 아니다죠. 여기가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여기서 좀 잘못했네요. 0이다가 맞죠? 예, 0이다가 맞는 것이고요. 0이 아니다가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네요. 실수한 건 없네요. 그래서 얘는 다중회귀다. 말씀을 드리고요. 회귀 분석식을 만드실 때 반드시 해당되는 기울기와 곱하기 변수명으로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이 곱하기란 문자를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란 문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기울기와 해당하는 변수,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해당되는 변수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만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처럼 해당되는 귀무가설, 대립가설에서 통계적으로 쓰실 수 있는 내용으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합격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 해당 부분, 요 부분입니다. 등분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대응 부분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배치분산 분석 외워야 되겠죠. 이런 배치분산, 그 다음에 상관분석, 뭐 이렇게 따지면 다 외워야 되네요. 예. 해당 부분 요거하고 요거를 다 외워야 돼. 거의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 분석하고 아까 이원 배치만 빼고는 웬만한 거 다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근데 이원 요게 아마 분산 분석은 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통계적 가설을 쓰라고 그럴 때만 쓰십시오. 그냥 나머지는 그냥 서술형을 쓰셔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셔서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최소한 하나, 이게 반대면 최소한 하나, 이렇게 쓰시는 게 시험 채점자들에게 이해 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